안녕하세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가 아닌 별 시답지 않은 인간을 만났던 여자입니다. 세상은 좁고 어디서 언제 누굴 마주칠지 모르니 사람은 항상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했어도 저를 싫어하기만 하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것도 영원히 엮여 살아야 할 가족으로 말이죠. 제 사연은 바로 그 사람과의 질긴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들처럼 감동은 없겠지만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소소한 재미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의류업계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자랑이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스스로 옷을 리폼해서 입길 좋아했고 밤도 손재주도 좋아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인기도 많아 또래 친구들에게 선망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옆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적도 생기는 법이더라고요. 인기에는 늘 소소한 시샘이 따르더군요. 그렇게 이유 없는 미움도 시샘도 줄곧 받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는 웬만한 일엔 신경도 안 쓰는 강한 정신을 갖게 됐어요. 어학연수도 런던으로 1년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전 나이 26살에 의류 쪽에선 손에 꼽히는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좋은 인재가 많은 곳이다 보니 배울 점도 얻을 경험도 많아 회사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입사한 지 4년쯤 됐을 때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시답지 않았다는 악연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2살 어리다던 영경 씨는 저희 팀의 경력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제 막 대리직급을 달았던 전 영경 씨의 사수가 됐어요. 우와, 맨날 중소기업만 다니다가 중견기업 보니까 복지부터 다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간식이며 드립커피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저 그동안 이직을 3번이나 했는데 이번만큼 운이 좋았던 이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영경 씨는 회사 복지를 알뜰살뜰 이용하는 게 직장인의 참된 자세라며 탕비실 드립커피를 하루 3번씩 내려먹는 것도 모자라 텀블러에까지 담아 가져가더군요. 직원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구비된 간식을 주머니에 잔뜩 쑤셔놓고 일하는 내내 쩝쩝거리면서 먹는 건 일상 다반사였어요. 영경 씨, 다들 조용히 일하는데 거 입에서 뭐 씹는 소리 그만 좀 낼 수 없어? 그리고 한번 채워놓으면 한 달은 좋게 가던 간식이랑 커피가 영경 씨 오고 나선 2주도 안 돼서 동이 나. 먹는 건 좋은데 좀 적당해야지. 보다 못한 부장님이 그런 영경 씨에게 대놓고 주의를 주시더군요. 그동안 다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대놓고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의 말에 영경 씨는 잠시 기가 죽은 것 같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든 아무 때나 먹으라고 회사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 아닌가요? 업무할 때 뭐 먹는 게 금지된 것도 아닌데 저기 송 대리님도 지금 초코바 먹고 계시잖아요. 혹시 부장님, 저 공채 직원 아니고 수시 채용으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도 중고 신입이긴 하지만 엄연히 면접 보고 들어온 이 회사 직원이에요. 큰 회사에선 공채냐 아니냐에 따라 성골이니 진골이니에 비유한다던데 그게 사실이었네요. 뭐? 먹는 거 얘기하는데 공채니 성골이니가 왜 나와? 영경 씨 무슨 피해의식 있어? 그럼 송 대리님도 못 먹게 하셔야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 이거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황당한 영경 씨의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초코바를 슬그머니 내려놨습니다. 2주 내내 말썽인 프로젝트가 있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업무에 시달렸기에 당이 너무 떨어져서 오랜만에 집어먹었던 초코바였어요. 그런데 영경 씨가 딱 저를 들먹이며 부장님께 도끼 눈을 뜬 거예요. 다들 경악하는 눈으로 영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부장님은 뭐 저런 게 굴러 들어왔냐는 듯한 표정으로 뒷목을 잡고 계셨죠. 그날 이후 회사엔 사무실에서 커피나 음료 외 다른 음식물 취식 금지라는 행동 강령이 생겼습니다. 부장님 말로는 회사 창립 이래 이런 치사한 규칙이 생긴 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이래저래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영경씨 꿋꿋하게 사람들의 눈총을 모른 척했죠. 오히려 더 많은 간식을 못 먹게 된 게 억울했는지 1시간에 한 번씩 탕비실로 달려가 과자를 한 봉지씩 먹고 오지 뭐예요. 전 정말 태어나서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영경씨는 업무 습득력이 없었어요. 뭔가를 알려주면 다음날 백지 상태가 되어 돌아오거나 엉망인 결과물을 보여주니 일을 가르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속이 타더라고요. 처음엔 영경씨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몇 번이나 상사들에게 불려가 저까지 혼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르쳤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기에 이르렀죠. 영경씨,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늘어? 저기 송대리가 입사했을 땐 한 알 가르치며 열을 깨우쳐서 돌아오던데 영경씨는 어떻게 한 알 가르치며 열을 까먹고 와? 때 되면 탕비실 가서 간식이나 탕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업무 공부를 좀 해. 부장님, 그냥 혼내려면 혼내시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하고 절 비교하세요? 다들 맨날 송대리님이 대단하다 어쩐다 하길래 옆에서 좀 보니까 별 대단한 것도 없던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저번부터 저 자꾸 공채 아니라고 차별하시는 거죠? 아이고, 두야. 영경씨, 지금 영경씨가 날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영경씨가 아니라 내가 영경씨 신고해야 할 판이야. 아무래도 제 후임으로 들어왔다 보니 저와 몇 번 비교를 하신 모양인데 영경씨는 제가 고깝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대리님 하며 저를 좀 따르는 것 같더니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데는 이골이 난 데다 제 잘못도 아니고 저 또한 영경씨가 별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영경씨는 점차 제 머리 스타일부터 옷 스타일 등을 전부 따라하기 시작하더군요. 송대리님, 저 출근길에 회사 로비에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평소 송대리님이랑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 앞에 걸어가길래 대뜸 팔짱부터 꼈거든요. 근데 앞모습을 보니까 영경씨였던 거 있죠? 영경씨 요새 대리님 너무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직원들이 대놓고 이렇게 웅성거릴 정도니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걸 들은 영경씨는 사무실에서 다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송대리님, 왜 맨날 저 따라하세요? 송대리님이 저보다 직급 높으니까 다들 제가 따라하는 줄 알잖아요. 패션 쪽 일한다는 사람이 남의 스타일 베끼고 그러면 쓰나요? 다들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송대리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내가 먼저든 영경씨가 먼저든 스타일이 비슷한 건 상관없어. 근데 난 평소에 영경씨 스타일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베꼈다는 말은 좀 거슬리네. 그리고 영경씨, 다 좋은데 그 원피스랑 코트 브랜드 진품 아니고 모조품이지? 모조품 치고 상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쪽 업계 일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 그 정도면 돈 좀 주고 산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진품 사. 나도 그것들 다 있는데 하나에 10만 원 안팎밖에 안 해. 모조품은 유통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법에 걸리는 거 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연히 패션의 가치를 추구하는 업계 사람인데 우리부터 양심을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따라하는 거야 그냥 두려고 했는데 대놓고 저를 모함하니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공격적으로 말하니 영경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뭐라고 또 입을 열려는 것 같길래 전 얼른 귀에 이어폰을 끼고 업무를 시작해버렸습니다. 대체 제가 왜 이런 한심한 장단에 어울려줘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제가 무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경씨는 꿋꿋하게 절 따라하고 다녔어요. 그리곤 은근슬쩍 뒤에서 다 들리게 사람이 사이코패스 같다느니 영어 하는 걸 들었는데 영국까지 다녀온 사람이 발음이 구리다느니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나중에 듣다 못한 부장님이 듣는 사람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욕해댄 영경씨가 더 사이코패스 같아. 그리고 영경씨는 영어권 나라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남한테 돌리기도 바쁜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워! 하고 소리치자 똥 씹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회사 사람들은 영경 씨를 슬슬 기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경 씨는 꿋꿋하게 3년을 버텼어요. 연차가 쌓이니 영경 씨도 새로 출시할 제품 디자인 제출을 몇 번 하게 됐는데 그건 영경 씨 한 사람이 아니라 디자인팀 전체에게 내려진 업무였죠. 그중 가장 좋은 디자인을 뽑아 옷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몇 번이나 제 디자인이 채택됐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던 영경 씨는 그걸 가지고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부장님, 왜 맨날 송 대리님 디자인만 좋다고 하세요? 제가 보기엔 제 디자인이 훨씬 예쁘고 세련됐는데 이거 공채랑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부장님 혹시 유부남 주제에 송 대리님을 좋아하기라도 하세요? 뭐야? 영경 씨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요. 맨날 송 대리님만 잘했다 예쁘다 칭찬하고 저는 매번 혼내기만 하시잖아요. 그거야 영경 씨가 일을 못하니까 혼내는 거지. 송 대리랑 영경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 영경 씨는 왜 유독 송 대리한테만 집착하는 거야? 그리고 영경 씨 디자인 솔직히 말해서 구리다고. 구려. 나 영경 씨 때문에 진짜 화병 날 것 같거든? 내 눈에 안 띄게 그 좋아하는 탕비실로 꺼져버려. 도가 지나친 발언에 뚜껑이 열린 부장님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죄다 영경 씨에게 집어던지며 악을 쓰시더군요. 겁에 질린 영경 씨는 울먹이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죠. 이후 영경 씨는 그날 일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정식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며 회사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영경 씨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현저히 떨어진 업무 능력, 늘 가장 먼저 나서서 흐리던 업무 분위기까지 영경 씨에 대한 모든 문제점 또한 공식적으로 윗선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경 씨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리 또한 발각되었죠. 회사의 상무이사님이 영경 씨 부모님 중 한 사람과 먼 친척 관계여서 손을 써준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쩐지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데 우리 회사에 대체 어떻게 들어왔나 했어요. 세계 7대 미스터리에 버금가는 의문이었다니까요. 내 말이 일하는 거 보면 그전 회사들에서 왜 오래 못 버텼는지 딱 알 것 같더라. 결국 영경 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무이사님은 정말 먼 친척이라 건너 부탁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작 영경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며 입사 이후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발언하셨어요. 조사 결과 이외의 권력 남용권은 발견되지 않아 상무이사님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짐을 싸서 퇴사하던 날 펑펑 울던 영경 씨는 마지막까지 절 노려보며 이러더군요. 결국 이렇게 나 쫓아내니까 속이 후련해요, 대리님? 내가 영경 씨를 쫓아냈다고? 영경 씨, 그 정도 피해의식이면 병이야. 영경 씨를 퇴사시킨 건 3년간 맨날 지각하고 업무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면서 시기 질투만 할 줄 알았던 영경 씨 본인이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 회사에선 태도를 좀 고치는 게 어때? 잘 가. 뭐라고? 이게 진짜? 영경 씨는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더니 대뜸 제게 달려들더군요. 옆으로 슬쩍 피했더니 영경 씨는 자기 힘을 못 이기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리곤 자기 분에 못 이겨 바닥을 치며 오열했죠. 결국 영경 씨는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부른 건물 보안 직원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야 했어요. 그게 영경 씨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살면서 그런 지긋지긋한 사람과 엮일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영경 씨가 퇴사하고 나서 회사 출근하는 발걸음이 보다 가벼워진 걸 보니 내심 저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영경 씨가 퇴사한 후 회사엔 다시 사무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행동 강령도 사라졌습니다. 다들 세상에 그런 빌런은 또 없을 거라며 영경 씨의 존재는 무슨 도시 전설처럼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저는 그 뒤에도 쭉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황당하게도 우리 팀 사람들은 영경 씨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청첩장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어쩐다 하는 부연 문자도 없이 정말 모바일 청첩장 하나만 딱 말입니다. 그동안 모두들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고 회사 다닐 때도 말도 제대로 섞지 않던 사이인데 이게 뭔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요즘에 축의금 받아내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청첩장 돌리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런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 정말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다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영경 씨라면 치를 떨었던 부장님은 내가 아직도 얘 번호를 차단 안 했냐면서 얼른 영경 씨 연락처를 차단시켜버렸죠. 당연히 절 포함한 회사 사람 중 그 누구도 축의금을 보내지 않았고요. 이후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과장 직급을 달고 제 나이가 38살이나 돼 있더라고요. 그쯤 저는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늘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부장님이 직접 주선을 해주셨거든요. 송 과장, 일도 좋지만 내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야. 내가 테니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있거든. 내 대학 동기 부하 직원인데 그놈 따라 모임에 나왔다가 나랑 연이 됐어. 근데 사람 성격이 아주 진국이야. 직업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 빠지는 거 하나 없어. 한번 만나나 봐. 슬슬 저도 연애 생각이 들던 차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존경하던 부장님의 주선이었기에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보다 3살 많던 그 남자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일만 하다가 홍기를 놓친 점, 같은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점에서 우린 대화 코드도 무척 잘 맞았죠. 그렇게 1년간 연애를 하다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오빠도 남동생도 모두 결혼한 차에 마지막 남은 딸내미까지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자 저희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게다가 첫 인사 온 예비 남편을 소개받고는 어디서 저런 진국인 총각을 데려왔냐며 입이 귀에 걸리기까지 하셨죠. 반면 부산에서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 바빠 예비 시댁의 첫 인사 가는 일은 한동안 미뤄졌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은 제게 같은 서울에 올라와 살던 자기 남동생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여동생도 둘이 있긴 한데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남동생이랑 제일 친했어.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예비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다고 동생이 아주 난리네.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미리 한번 만나볼래? 재수 씨랑 같이 말이야. 남편은 4남매 중 유일하게 남동생만이 2년 전에 먼저 결혼했다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곧 가족이 될 사이니 저는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던 악연을 만나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고 말이죠. 영경 씨? 뭐야,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던 사람이 대리님이었어요? 세상 좁네 진짜. 예비 시동생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제 예비 동서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저희 회사 전설의 인물이었던 영경 씨더라고요. 겉으로는 그저 조금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함을 했죠. 영경 씨 또한 저를 보며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악연도 모르고 예비 남편과 시동생은 그저 이 엄청난 우연을 신기해했습니다. 재수 씨랑 지금 회사에서 같이 일했었다고? 이야, 이거 엄청난 인연인데. 그러게, 형수님, 미리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희 집사람 회사에선 어땠어요? 집사람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조용하잖아요. 자기 입으론 자긴 영 회사라는 데랑 안 맞아서 다 그만두고 지금 장인 장모님 한정식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대충 들어보니 저희 회사에서 나간 뒤 영경 씨는 다른 회사에도 잠시 들어갔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온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부모님이 하는 한정식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난감하던 차에 영경 씨가 대뜸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뭘 그런 걸 물어.
나랑 대리님, 아니, 우리 예비 형님이랑 엮인 일이 많긴 한데 난 다 잊었어. 형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지난 일을 모두 잊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일하다 생긴 앙금 같은 거 설마 아직까지 꽁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잘 부탁해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해. 영경신 저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악수까지 청했습니다. 얼결에 저는 그 손을 맞잡았죠. 시동생 인상을 보니 서글서글해 보이던데 솔직히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이미 결혼해서 2년째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잘 사는 사람 인생에 잿가루를 뿌려 뭐하나 싶더군요. 영경 씨가 먼저 화해를 청하기도 했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니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 싶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네요. 이후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첫인사도 잘 마쳤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두 시누이도 모두 선한 사람들이더군요. 조금 소름 돋았던 건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영경 씨의 태도였어요. 회사에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댈 만큼 수다가 많던 사람이 세상 다소곳하게 입을 다물고 미소만 짓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바뀐 건지 얌전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 때 왜 예비 시동생이 자기 아내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뒤 영경 씨에게서 따로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영경 씨는 상냥한 말투로 제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형님, 서울에서 상견례 진행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럼 아주버님이 아니라 형님 쪽에서 계산하시겠네요. 아직 상견례 장소 안 정하셨죠? 그럼 저희 부모님 한정식 집에서 진행하는 거 어때요? 저희 가게가 좀 비싸긴 한데 공짜로는 못 해드려도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정말 저와 잘 지내보고 싶은 건지 무슨 의도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한정식 집 평이 좋기도 했고 설마 어려운 상견례 자리에서 뭘 어쩌겠나 싶더군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상의 후 저는 그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 약속을 잡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영경 씨, 그러니까 예비 동서가 어떤 치사한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상견례 당일 저희 집에선 올케와 새언니를 빼고 저와 부모님, 오빠, 남동생이 참석했습니다. 사람 수가 많으니 형제 배우자들과 자녀까진 참석하지 말자고 미리 양가가 합의를 했거든요. 예비 시댁에선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두 시누이가 참석해 우리는 모두 11명이었죠. 예비 동선의 부모님의 가게니 예비 동선은 참석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어차피 일손이 부족해 예비 동선 가게 일을 거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님을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게 키우셨습니까? 아주 저희 회사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이런 훌륭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요. 별 말씀을요. 프로는 김서방이야말로 요새 보기 드문 호탕한 청년이죠. 양가 분위긴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직접 서빙을 해주었는데 올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며 이건 서비스예요. 맛은 어떠세요? 하면서 많이 신경을 써주더군요. 그 모습에 상견례 장소를 잘 정했다 싶어 예비 동서에게 고맙기까지 했어요. 적어도 상견례를 마치고 계산대에 서기 전까지 말이죠. 엄마가 계산한다니까 인당 15만 원이나 해서 한두 푼 나온 게 아닐 텐데. 괜찮아요. 저 이래봬도 능력 있는 딸입니다. 어마마마. 어른들 앞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입구 쪽 계산대 앞에 서서 가족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예비 동서는 계산대 앞에 선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저 또한 그날 대접을 잘 받아 고마운 마음에 함께 웃음으로 화답했는데 문제는 다음에 이어진 동서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어, 동서. 아니에요. 잘 드셔주셨다니 제가 감사하죠. 카드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보자, 총 500만 원 나왔는데 사이다 값은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빼드릴게요. 뭐 얼마? 500? 아니, 인당 15만 원에 11명이면 165만 원 아니야?
갑자기 500이 웬 말이야?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까지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는 실실 웃음을 흘리며 이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형님한테 청구해야 될 돈이 좀 있거든요. 그거 다 합한 금액이에요. 나한테 뭘 청구해? 예전에 제가 형님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일 기억하죠? 저 그때 진짜 마음고생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음 회사에서도 적응 못하고 그만둬서 결국 부모님 가게에서 이딴 음식 서빙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적 피해 보상비예요. 그제야 예비동서가 왜 제게 이 한정식 집을 고르게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혼자 이런 치졸한 복수를 계획하며 즐거워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걸 다 내겠습니까? 얼마나 멍청하면 이런 허접한 모략을 세운단 말인가요? 근데 동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는지 제게 은근한 목소리로 이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거 안 낸다고 버티면 저 형님이 저한테 했던 짓들 시댁에 전부 까발릴 거예요. 형님이 그 망할 부장이랑 뒤에서 붙어먹었던 거, 주동에서 저 회사에서 따돌림 시킨 거, 저 따라하고 다녔던 거 전부 다요. 그러니까 순순히 계산하지 그래요? 동서, 제정신이야? 정말 아직도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동서 권고사직 당할 때도 분명 말했지? 동서가 잘린 건 가만히 있던 나 때문이 아니라 동서의 그 못난 업무 태도랑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내가 부장님하고 왜도? 기가 차서 진짜. 말해봐 어디. 난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진짜요? 형님 우리 아주버님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2년 동안 가족으로 산 저를 믿을까요? 아니면 만난 지 몇 번 안 돼 형님을 믿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떠들어 보라고. 난 500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용 절대 못 내니까 잔말 말고 165만 원 긁어. 싫은데요? 전 500만 원 받을 때까지 계산 못 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지능이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멍청한데 치졸하기까지 한 예비 동서를 보니 잠시 잊고 있던 지난 날이 떠올라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이 좋은 날에 결국 경찰을 불러야 하나 잠시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뒤에서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 내가 대체 뭘 들은 거야? 500? 아주버님.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뒤에서 우리 얘기를 전부 듣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예비 동서의 말을 듣고 저에게 화가 난 건지 동서에게 화가 난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 와중에 동서는 재빨리 먼저 말도 안 되는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다 들으셨어요? 제가 좀 치사하게 돈 요구한 거 맞는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예비 형님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날 저 따라하면서 저한테 걸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 옷이 모조품이라고 망신 주질 않나. 부장하고 뒤에서 음흉한 짓거리 하면서 부당하게 업무 성과를 올리질 않나. 회사에서 형님이 절 따돌림시키고 괴롭히는 바람에 전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사당한 거라니까요. 이 정도면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전 여기서 500 계산하는 걸로 과거 일 다 퉁치고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한 건데 형님이 끝까지 못 내겠다고 하잖아요. 아주버님, 이런 뻔뻔한 여자랑 꼭 결혼하셔야겠어요? 저와 남편이 하도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 양가 가족들까지 모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군요. 그들을 보자 예비동서는 더욱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죠. 다들 제 말 들으셨죠? 난 진짜 숨겨주려고 했는데 이래서 세상엔 비밀이 없다니까.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의 어머님, 아버님 다들 속고 계신 거라고요. 예비 동서의 말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군요. 반면 저희 가족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걸 아는지라 화가 난 표정으로 동서를 보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내 딸한테 뭐라는 거야? 사돈들 며느리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딸이 어떤 앤데 감히 이딴 말을 짓거려요? 뭐 500? 내가 기가 막혀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진정하세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얘 세아가 과거에 혜림이랑 같은 회사 다녔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네.
상견례 자리에서 바가지 씌우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정당한 금액으로 계산부터 해라. 어머님,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형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여자 유부남 꼬시고 다닌 인간인 걸 알면서도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요? 저 지금 아주버님 인생 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비동서는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예비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씨, 제가 내 동생 아내여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내 아내 될 사람을 모욕해요? 아주버님,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나 재수씨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부장이라는 분 알고 있어요. 우리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 부장님이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런 더러운 말로 혜림이란 그분을 엮어댑니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부장님이랑 사모님한테 우리가 식사 대접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두 분 소문난 인고 부부인 거 저도 알고 혜림이도 알고 제 상사인 부장님 친구분까지 전부 다 알아요. 인고 부부라고 뒤에서 엄한 짓 안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 부장님한테 재수씨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재수씨인진 꿈에도 몰랐지만요. 저 부장님하고 예전부터 테니스 모임 때문에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몇 년 전 회식 때 회사에 이상한 직원 하나가 똑똑하고 일 잘하는 대리를 괴롭히고 다닌다고 그 직원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엉망이었던 데다 툭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니 공채랑 차별하느니 뭐니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약까지 드신다는 얘기 다 들었다고요.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낙하산으로 회사 들어갔다가 결국 권고사직 당했다면서요? 부장님하고 혜림이랑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허튼 소리까지 해대다가요. 세상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나 싶었는데 그게 바로 재수씨였네요. 놀랍게도 예비 남편은 저를 만나기도 전에 부장님을 통해 예비 동서의 만행을 전부 들었었더라고요. 하긴 부장님이 그때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으니 다른 곳에 가서 푸념하고 다니실 만도 했죠. 심지어 워낙 희귀한 얘기라 남편이 가족 모임 때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모두들 그 얘기를 안다는 듯 그럼 그 미친 여자가 바로 하면서 예비 동서를 쳐다봤거든요. 자기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제야 예비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란을 듣고 예비 동서의 부모님까지 나오더군요. 엄마, 아빠. 예비 동서는 황급히 자기 부모님 뒤로 숨더라고요. 그리고 영문을 모르던 그분들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부인, 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제가 오늘 며느리 하나 잘못 둬서 예비 사돈한테 단단히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새아가가 여기 우리 예비 맏며느리한테 괜한 앙심을 품은 모양인데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을 내놓으라면서 500만 원을 내고 가라고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랍니까? 예전에도 이상한 망상으로 혜림이를 괴롭혀 댄 것 같은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까? 예, 새아가 숨지만 말고 너 얼른 나와서 사과부터 해라. 어서. 싫어요. 왜 다들 저 불려온 말만 믿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그럼 네가 다녔던 회사 사람 전부가 이상한 사람이고 너 하나만 정상이란 말이냐? 세상이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기 질투로 엄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들어? 당신 당장 형수님께 사과부터 안 드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 명백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 얼른 너 내 딸한테 사과해라. 우리 딸이 워낙 감옥해서 우린 처음 듣는 얘긴데 감히 우리 딸한테 그딴 짓을 했단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를 필두로 시동생과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가족들까지 전부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딸의 그 부모라고 저는 당연히 예비 동서의 부모님이 동서의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의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셨고 동서의 어머니는 동서의 등짝을 마구 후려치시더군요. 아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학교 다닐 때부터 갖고 싶은 친구들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정학 먹고 다른 회사 디자인 표절하다가 걸려서 마지막 회사에서 고소까지 당한 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을 시샘하고 다녀? 취업 안 된다고 징징대서 겨우 꽂아 넣었던 회사에서도 너 그런 못된 짓 하다 잘렸던 거구나. 맞지? 그래서 사돈의 사돈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부모 망신을 시켜? 김서방 만나면서 겨우 정신 차렸나 싶었더니 속알맹인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사돈어른 사부인 그리고 여기 가족분들 전부 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면모가 없습니다. 제가 딸 자식 교육을 한참 잘못시켰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전적이 화려하더군요. 자기 부모가 저렇게 치를 떨며 곧장 사과할 정도니 알만하더라고요. 기야만 예비 시동생의 표정을 보니 시동생도 동서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에게까지 사정없이 두드려 맞자 그제야 동서는 엉엉 울며 제게 사과를 했어요. 아, 알았다고. 사과할 테니까 그만 좀 때려, 엄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사돈 어른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긴 하는데 예비 동서는 아직도 억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려줬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이영경 씨,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 그 정도면 병이야. 그리고 맨날 남의 것만 탐내지 말고 진짜 자기 걸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동서를 괴롭히는 건 남의 것만 동경하고 탐내는 동서 자신이야. 그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 모함하는 것도 그만둬. 입으로 지은 죄는 평생을 갚아도 부족하다고 했어. 그러고 다니다 언젠가 진짜 천벌받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더라도 또 한 번 나한테 이딴 짓 했다간 나 동서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우린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비싼 한정식 집에 온 만큼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의 어머니는 계산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먹은 값은 정당하게 지불해야 뒤끝이 찜찜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기어코 계산을 하고 나왔죠.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꼭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보니까 저 며느리 하나만 이상한 사람이지 다른 분들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네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두 분 작은 며느리 때문에 우리 딸이 피해볼 일은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동생은 저희 부모님이 차에 올라탈 때까지 연신 머리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과 뒤에 일정이 있어 저희 가족과 함께 가지 않고 자리에 남았어요. 저희 가족이 떠나자 예비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이번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혜림아, 정말 미안하다. 많이 놀랐지? 내 살다 정말 별 회개한 일을 다 겪는구나. 혹시 이번 일로 마음 상해서 우리 문호랑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아니지? 나랑 영감이 작은 앤 네가 우리 집에 올 때 절대 못 오게 아마.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 제 아내 실체가 저런 사람이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애초에 선봐서 연애를 3개월만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안 그래도 집에서 하는 행동이 조금씩 이기적이길래 내가 모르는 진짜 성격이 있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못난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과를 하긴 제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 동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죄인이 된 건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저런 사람과 한 가족이 되긴 싫었지만 그렇다고 예비 동서 한 사람 때문에 제 행복한 미래를 포기하긴 싫어 저는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저도 일이 바빠 결혼식장은 상견례 날로부터 10개월 뒤로 예약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시부모님은 단단히 화가 나
예비 동서에게 잔뜩 화를 내신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동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땐 다들 저를 몰아세우니까 우선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왜 다들 가족인 제 말은 안 믿고 벌써부터 그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설마 맏며느리라고 벌써부터 작은 며느리인 저랑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망언을 내뱉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죠. 내 동생 이번에 이혼했어. 그때 그 일로 재수 씨한테 단단히 정이 떨어진 모양이더라. 곧 죽어도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하고 뭐만 하면 차별 운운하는데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맞나 싶었대.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조금씩 성격 차이를 느끼긴 했어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그게 이혼 사유가 되나? 순순히 그 여자가 이혼을 해줬대? 아니, 그동안 가족한테 말 안 했는데 다툼이 잦았던 모양이더라고. 큰 유책 사유가 없으니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하는 게 최선인데 왜 자기가 혜림이 너 때문에 이혼해야 하냐면서 절대 이혼 못한다고 아예 집에 들어누웠대. 결국 소송을 해봐야 하나 하고 동생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동생이 일 때문에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난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 여자네. 어떤 의미론. 그치?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싸우다가 재수 씨가 동생 회사까지 찾아가서 엄한 여직원 하나를 상간녀로 몰아간 모양이더라고. 동생 휴대폰 몰래 뒤져보고 제일 업무적인 문자를 많이 나눈 여자를 의심한 거지. 그 일로 동생 회사에서 개망신당하고 그 여직원한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해야 했대. 예비 시동생은 그 일을 계기로 동서에게 명예훼손의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고소란 말에 지레 겁을 먹은 동서는 그제야 도장을 찍고 자기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했죠. 아직 아이가 생기기 전이라 얼마나 다행이냐며 예비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은 따로 안 할 거래. 그 여자한테 속은 것도 있지만 처가 배경도 결혼 결심할 때 한몫했다면서 속물적으로 결혼을 결정한 자기한테 벌 주는 셈 칠 거라더라. 무엇보다 그 여자랑 법적 싸움이든 뭐든 더 이상은 절대 엮이고 싶지도 않대. 정신 이상한 사람하곤 안 엮이는 게 최선이라나 뭐라나. 그렇게 시동생이 이혼한 게 결혼식 3달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달 전 일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시댁에서 그런 여자를 잘 쫓아냈다며 이제 안심하고 절 결혼시킬 수 있겠다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이야기 전해드린 새언니와 올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했죠. 동서, 난 동서처럼 좋은 동서를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해. 저도요, 형님. 제 형님이 형님이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비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제게 갑자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고 물으니 예비 시어머니께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겐 아직도 미안한 마음뿐이다만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 애의 실체를 여태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니. 맞아요, 형수님. 아무것도 모른 채 애까지 낳았다가 나중에 실체를 알게 됐으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 마음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형수님은 저한테 완전 귀인이세요. 두 예비 시누이는 시동생에게 평생 저에게 엎드려 절하며 살라고 하더군요. 그 웃지 못할 말에 저는 어색하게 찬물로 목을 축였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장님은 경악한 나머지 뒤로 넘어갈 뻔 하셨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그 집안 며느리였다고? 세상에 마상에. 이야, 진짜 끈질긴 악연이다. 내가 괜히 미안하네, 송 과장한테. 아니에요. 부장님도 전혀 모르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저번에 주선해준 거 고맙다고 송 과장이랑 문호 씨한테 선물 받은 고급 양주 그거 있지? 그거 이미 마셔버려서 돌연 못 주거든. 대신 내가 미안하다는 의미로 축의금 두둑히 낼게. 내가 진짜 아직도 그 여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를 떨어. 아유, 뒷목이야. 생각하니까 또 속이 쓰리네. 내 위장약이 어디 있더라. 사람 좋은 부장님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옆에 놓인 위장약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전 시동생의 이혼 직후 영경 씨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그전엔 가족이 될 사이라고 생각해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었는데 그대로 깜빡 잊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보니 이 여잔 정신 차리긴 글렀다 싶더라고요. 나쁜 년, 예전에도 그렇게 내 인생 꼬이게 만들더니 결국 날 이혼까지 시키는구나. 내 인생 망친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나 친정에서도 결국 동네 창피하다면서 쫓겨났거든? 일자리까지 잃었으니까 고시원이라도 벗어나게 원룸 보증금이라도 보내. 이 파렴치한 여자야. 안 그러면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싫어. 너 또 한 번 더 나한테 이런 문자 보내면 그땐 이 문자 들고 경찰서 가서 협박죄로 고소한다. 너 벌금 낼 돈은 있니? 저는 그 되도 않는 문자에 간결하게 답장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론 전혀 답장이 없더라고요. 지레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 거겠죠. 답장이 없자 저는 며칠 뒤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 준비 과정이 이제 고작 2달 남았네요. 그 여자와 엮였던 일이 예나 지금이나 제 인생엔 가장 스펙타클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아직까진 그 여자를 생각하면 머리가 다 지끈거릴 정도로 짜증이 나긴 하는데 이 또한 먼 훗날엔 제 예비 남편과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오래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니까 얼른 잊어버리고 다가올 행복만 생각하며 저는 인생을 걸어나갈 생각입니다. 늘 그렇듯 제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요. 제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처럼 괜한 시기 질투는 자신을 망치게 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곳 시청자분들께선 제 사연을 떠올리며 그 해악적인 마음과 늘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질투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두운 마음이란 자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기도 하니까요. 밖으로 눈을 돌리기보단 스스로의 내면을 다듬는 데 집중한다면 언젠간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바꾸고 싶지 않을 자랑스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부디 앞으로 다가올 제 결혼 생활엔 더는 이런 악연이 등장하지 않길 바라주세요. 앞으로 제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건 이곳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이라고 여기며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